자,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당나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나라. 자, 우선 이 당나라의 그래프를 한번 보면 휙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대로 맨틀 아래로 파고들고 있죠. 이게 당나라의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전성기 그래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당 고조 이연부터 가겠습니다. 사실 뭐 동그라미 찍은 부분들만 좀 기억하면 되고요. 다른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당 고조 이연부터 갈게요. 이연, 당나라 고조. 이름이 이연입니다. 당나라는 이씨 왕조예요. 이씨 왕조. 자, 이 당 고조는 당나라의 그 대가리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관롱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나라 왕조와 그 수나라 왕가와 핏줄이 비슷한 핏줄입니다. 이민족 계열이에요. 이민족 계열의 그 사람들인데요. 뭐 관롱 집단 이딴 건 기억할 필요 없고, 당나라 고조 이연은 수나라의 군인이었어. 그럼 얘들아, 수나라 군인이면 뭐 뻔하지. 쿠데타를 일으켰어가지고 뭐 수나라를 따고 자기가 당나라를 세웠을 거 아니야. 근데 이연 본인은 이런 욕심이 없었는데 그 아들이었던 이세민, 여기 이제 두 번째 쓸 사람이야. 이세민이라는 애가 아빠를 꼬신 거야. 아빠 반란 일으키자. 수나라 족병신인데 씨발 우리가 존나 군사력도 세고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존나 짱짱맨 가문인데 이럴 때 나라 안 먹으면 언제 먹겠어 하고 존나 꼬셨어. 근데 아빠가 말을 안 들어. 아유 야 지금도 편안한데 편안하게 살자 씨발 뭐 황제 하면 뭐 있니?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세민이가 머리를 곰곰이 써다가 아하 하고는 아빠한테 작업을 쳐. 어떻게 작업을 치냐면 뭐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제발 그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 나는 이세민을 존경하니까 저렇게 하겠다 그런 개소리 좀 하지 마. 아빠한테 여자를 갖다 줬어. 아빠 요새 밤에 심심하지? 내가 이쁜 여자 데려왔어. 아빠 오늘 하룻밤 잘 놀아? 이러고 여자를 집어넣어줬어. 야 이 뭐 효도 아니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어쨌든 넣어줬어. 아빠가 그날 저녁에 이제 뜨밤 보내시고 다음날 딱 나와가지고 야 그 여자 쩔더라? 이러는 거야. 야, 네 여친 쩔더라? 뭐, 막, 그 여자 쩔더라? 이랬는데, 이세민이가 뭐라 그랬냐면, 그 여자 누군지 알아? 수나라 황제가 제일 아끼는 애첩이야. 내가 납치해왔어. 이렇게 된 거야. 즉, 아들놈의 새끼가 넣어준 여자랑 뜨거운 밤 보냈더니 그 여자가 누구라고? 수나라 황제의 애첩이라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에이, 씨발, 반란 일으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가지고 반란 일으켰어. 진짜야. 가짜 아니야. 진짜야. 자, 어쨌든 뭐 본인이야. 뭐 욕심이 크게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 이세민의 활약으로 당나라는 거의 순식간에 이제 주변의 다른 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나라가 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사람은 바로 그 작업을 친 새끼, 당태종 이세민이겠죠. 그쵸?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당태종 이세민을 보겠습니다. 검정색으로 쓰자. 뭐야? 엄청나게 훌륭하신 황제입니다. 당태종 이세민 요 시기가 정치적 전성기입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황제님이시죠. 자,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율령 체제를 완성했고요. 율령 체제를 완성했고 동돌궐을 정복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시 말해 유목세계와 농경세계를 같이 통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중국에서 존경받는 황제들의 대부분이 나름대로 외부를 공격했던 거에 나름대로 업적을 가지고 있는 황제들이 많아요. 예컨대 뭐 당태종 이세민이라든지 진시황이라든지 영락제 주체라든지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영락제라든지 이런 식의 그런 게 많은데 어쨌든 그 동돌궐 이목민족을 정복을 하면서 돌궐 애들이 얘한테 칭호를 바쳐. 씨발 형님은 짱짱맨이에요 라고 하면서 칭호를 바치는데 그 칭호가 뭐냐면 천가한입니다. 가한은 뭐 칭기지 칸 할 때 그 가한 이런 개념이야. 흉노에서는 대가리를 선우라고 불렀듯이 돌궐에서는 가한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가한인데 어디에 가한이야? 하늘의 칸이야. 즉 유목과 농경세계 양쪽을 정복하고 있는 하늘의 칸이다 라는 뜻으로 천가한 이런 칭호를 바칩니다.
이세민은 굉장히 진짜 중국파에서 많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씨 뭐 이런 거는 그냥 교양 삼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 세민이라는 말 자체에 피휘가 들어갔어. 피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금의 이름을 휘라고 해. 보라색 쓸게 보라색. 임금의 이름을 휘라고 해. 휘. 근데 너무나 이 사람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름을 피하자라고 해서 피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민이 이 세자야. 씨 회광세자잖아. 엄청 많이 쓰는 세자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원래 나무 아미탑을 뭐야? 관세음보살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세자를 탈락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 그래서 관음보살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뭐가 있었냐면, 원래 진시황이 처음으로 시황제라는 표현을 썼잖아. 이 시가 시작할 시자잖아. 그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세 황제, 두 번째 황제, 그 다음에 삼세 황제 이런 식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세자라는 말을 이세민 때문에 못 쓰고 1대 황제, 2대 황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 식으로 피휘를 했어. 야, 이 피휘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좀 자주 보이는 편인데, 근데 그래서 조선 왕조의 왕들은 이름을 거의 다 외자로 지었어. 외자. 한 글자만. 왜? 두 글자로 해놓으니까 씨발 애들이 너무 힘든 거야. 한 글자로만 짓고 이 피휘를 정말 니들이 아무리 한자 1급을 땄어도 조선 왕조 왕의 이름을 읽지 못할 거야. 왜냐면 진짜 한자가 너무 말도 안 되고 그 왜 한글에서 한자 치려고 이렇게 한자 누르면 한자표 딱 뜨잖아. 한자표 저 맨 아래 오른쪽 구석탱이에 있는 한자들로 왕의 이름을 많이 썼어. 그게 왜 그러냐면 피위를 할 때 하더라도 그 한자는 너무나 안 쓰는 이름자의 한자를 골라다 써가지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던 그런 게 이제 조선왕조에서 이름을 짓던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 조선이 뭐 초창기는 되게 좋은 나라였어요. 나중에 병신이지만. 자 어쨌든 당태종 이회민이 이걸 저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당 고종과 뭐 그 목종 뭐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조금 그 여성 정치가들이 활약하는 시대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많이 좀 그러니까 요새 이거 조금 확설이 많이 달라졌거든. 이 당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저기 하지 않았고 문화적으로는 큰 부흥을 이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존에 이제 남성 우월적인 사회에서는 여자가 황제를 해서 이때 뭐 측천무라든지 위씨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나오거든. 측천무 시기가 이때야. 측천무 정도는 굉장히 그러니까 동아시아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 그런데 세계사에서는 한 번쯤 언급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저거만 두세요. 저거만 두시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혼란기가 오다가 중간에 부흥을 한번 해. 중흥이라고 하지. 중흥군주로서 당나라 현종이 등장을 합니다. 당나라 현종이. 당현종은, 당태종 때는 뭐 이런 말까지 기억할 필요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정치를 장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저기 그 연호가 정관이어가지고 정관의 치 정관이 그러니까 정관 때 정치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정관의 치 이런 말을 해. 그 정관지치라고도 하고 선생님이 혹시 한나라 할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한나라 고조와 한나라 무제를 중점적으로 배웠지만 실제 그들이 살기 편했던 한나라 백성들이 살기 편했던 때는 문경지치라고 해가지고 문제와 경제 시절의 번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 이때도 정관의 치라고 해가지고 당태종 때 큰 번영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당현종 때는 개원의 치라고 했었어. 아이 씨발 이런 거 기억하지 마. 이거 진짜 하다 외울 거 없으면 이런 거예요. 알았지? 자 얘들아 그 빨간색은 일단 검정색은 닥치고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얹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얹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았어? 자 어쨌든 당현종은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있었는데 당현종이 유명한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라 양귀비 때문이지. 양귀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조졌어요. 여자한테 홀라당 빠진 거야. 이 양귀비는 심지어 당태종과는 거의 금단의 사랑이었어. 왜? 얘는 며느리였거든. 저기 며느리와 바람이 난 케이스예요. 며느리와. 이때는 뭐 이제 정치적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황금기라고 보면 됩니다. 당나라 문화의 황금기. 문화의 전성기라고 보면 돼요.
자, 뭐, 이 양귀비에 대해서는 뭐, 저기가 많아요. 뭐, 그 중국식 뻥 스케일이 좀 대단하긴 한데, 뭐, 이렇게 피부가 너무 하얘가지고, 뭐, 석류알을 먹으면 목구멍으로 석류알 내려가는 게 보였다는데, 뭐, 캐리비안의 해적이냐? 뭐, 와인 먹으면 씨발 해골로 와인 쐬다 내려가는 게 중국의 뻥 스케일은,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자, 근데 어쨌든, 뭐, 현종이 이 양귀비에게 빠지고 나서 정치를 등한시하게 되고 그래서 이 양귀비는 나름대로 당나라의 인사권을 가지고 흔들게 되는데 이때 두 명의 남자가 양귀비의 남자로서 이렇게 정치 전면에 등장을 해. 그게 누구냐면 이거 보라색으로 쓸게 얘들아. 이거 그냥 배경 설명이지 뭐 안 나와 하셔네. 자, 그 두 남자가 누구냐면 양귀비의 오빠였던 양국충하고 이거 이름 바꾼 거야. 원래 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양소인가? 뭐 하여튼 나라에 충성하겠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꾼 거야. 양국충하고 그다음에 알록산이 싸우게 돼. 필기가 안 돼 요새. 알록산. 자, 알록산은 절도사 출신이고요. 양국충은 왕의 적이니까 외척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치? 이 둘 사이에 대결이 일어납니다. 알록산은 선생님 같은 사람이야. 알록산. 그 절도사라 그래갖고 하동, 범양, 평성이 이렇게 세 개 주의 절도사를 관리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사단장급도 아니고 군단장급 정도 되는 거지. 군단장. 그러니까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군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그런 군단장 정도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알록산 아저씨가 거의 미쉐린 타이어 아저씨 같은 분이에요. 또 이게 중국의 뻥 스케일이겠지만 뱃살이 무릎까지 내려온대. 진짜 짱깨 뻥 스타일은 쫓아갈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양귀비가 엄청 귀여워했대. 그래 뭐 이렇게 애기 씻기듯이 막 알록산을 목욕시켜주고 막 해바라기 모자 같은 거 씌워가지고 아마 귀엽다 이러면서 가마에 태워가지고 깎아봐라. 내가 말을 하는데 깎아봐라. 야, 그러니까 당나라 현종 입장에서 현종도 일단 뭐 고자가 아닌 이상 남자일 텐데 자기가 이뻐하는 여자애가 어머 얘 너무 귀여워 막 이러면서 왜 남자를 막 씻기고 이러고 있으면 승질 날까 안 날까? 씨발 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당현종이 정권을 누구에게 물려주냐면요, 얘한테 물려주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승리를 하나 했어. 그랬더니 알록산이가 씨발 좆됐네. 양국충이 정권 잡는 순간 자기는 어떻게 될까? 그래, 죽는 거야. 그러니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정확해. 반란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게 뭐야? 3번 안사의 난이야. 언제까지냐면 755년에서 763년까지. 이해됐어? 안사의 난은 무슨 뜻이냐면 알록산은 당연히 알록산이고, 잠깐만, 알록산이 죽고 나서 그 반란을 이어서 계속해서 반란을 했던 사사명, 부하야. 알록산은 부하야.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라는 뜻이야. 안사의 난. 안사의 난으로 당나라가 아주 그냥 개작살이 나고요. 중간에 한 번 더 반란이 일어나. 황소의 난. 이거는 농민 반란이에요. 안사의 난은 뭐야? 이거는 절도사 반란이거든. 절도사. 그러면 선생님 절도사가 뭡니까? 라고 할까봐 절도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줄게. 자, 절도사란 어떤 지역의 군사를 총괄해서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내는 관직인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가 세력이 어려워지니까 지역에 절도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그 절도사에게 단순히 군사의 총괄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군대를 모병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대를 모병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 세금도 걷고 뭐도 거두면서 이렇게 군대를 키워. 그리고 그 군대로 이민족을 막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냥 듣고 잃어버려.
뭐 순측 절도파, 반측 절도파 이래가지고 중앙의 명령을 잘 듣는 절도파가 있고 안 듣는 절도파가 있었어. 그래서 진짜 중앙의 명령대로 이민족의 침입을 굳건히 방어하는 절도파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민족들과 협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민족들에게 뭐 길을 빌려주고 뭐 임진왜란도 아닌데 뭐 길을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애써 키운 군사를 적을 막는 게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절도파들의 어떤 횡포에 의한 그 당나라 후기 말기의 폐해가 굉장히 심했어. 그래서 당나라 다음의 왕조인 송나라는 절도파들의 세력을 누르는 정책을 취하게 되거든. 어쨌든 자 절도파란 건 뭐냐면 그 지역의 군사를 총괄하는 관직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절도파들이 자기가 모은 군사들을 이용하여 반란도 일으키고 뭐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등 폐해가 심했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어쨌든 안사의 난은 절도파들의 난이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황소의 난은 농민들의 난이야. 875년에 일어났어. 그리고 결국 마지막 또 절도파였던 주전충의 난이 일어나면서 주전충의 난이 일어나면서 907년에 당나라가 멸망합니다. 이 주전충 뭐라고? 절도파. 주전충도 절도파야.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럼 당나라의 문화를 볼게. 당나라의 문화. 당나라의 문화는 여기 밑에다 가로 열고 쓰자. 당나라의 문화는 국제적이고 개방적이야. 왜냐면 당나라 자체는 일단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도 당태종 이세민 때는 거의 세계 최강 대국이었고 야 들어와 이러면서 외적을 이렇게 밀어내거나 뭐 이렇게 막을 필요가 없었어. 왜냐면 당나라 문화가 거의 세계 최강이거든. 그러니까 굳이 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막아가지고 우리나라 문화를 부흥시키겠다 뭐 이런 뭐 스크린 쿼터제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잖아. 그지? 자, 당나라의 문화는 뭐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선 세계인들이 많이 활약을 하게 돼요. 뭐 최치원이라든지 아베노 나카마루라든지 끙끙뽁이나 끙끙뽁 형제 뭐 나중에 교과서에서 한번 살펴볼게. 자, 두 번째 장안성이 이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어. 그래서 이 장안성은 가운데에 거의 폭만 100m에 가까운 엄청난 크기의 대로가 뻗어 있었는데 그걸 주작대로라고 하거든. 이 주작대로를 본따 가지고 만들었던 여러 주변 도시의 여러 주변 국가들의 수도가 있는데 먼저 발해, 상경성, 그 다음에 일본은 헤이조쿄와 헤이안쿄 이런 것들이 있죠. 헤이조쿄와 헤이안쿄.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기 시작했어. 뭐뭐를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냐면 유교, 불교, 율령, 한자 이것들을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게 주로 어디에서 형성되어 있냐면 중국. 진짜 오늘 가서 바로 펜 촉 바꾼다. 중국, 당나라, 그 다음에 뭐 한국, 일본,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동아시아 문화권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변형하고 독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변형하고 독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는 나중에 꼭 한번 따로 살펴보세요. 변형의 독자적 수용의 예로서 뭐 이제 미안해. 변형하거나 독자적으로 수용하는 예는 예를 들어서 한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한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이두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 우리나라라고 하지 말고 신라 미안해 신라라고 하자 신라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 한자를 가지고 가나 문자를 만들어서 썼잖아. 이런 식으로 독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외래 종교가 이때 많이 들어오거든요. 외래 종교가 여러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여러 들어오는 것 중에 뭐 예컨대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마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하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경교. 기독교의 일파거든. 이단 기독교야.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지닌 문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원나라의 문화가 그런데요. 원나라 때와 당나라 때의 문화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경교를 살펴보는 거야. 즉 원대와 비교할 때 원대에도 조로아스터, 마니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 근데 원대는 이 이단 기독교였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통 카톨릭이 들어와. 요거를 기점으로 원대와 당대를 구분하면 굉장히 구분하기 쉽고 좋습니다. 쉽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북방민족을 한번 살펴볼게요. 북방민족. 자, 당나라는 거의 다 끝났고요. 북방민족을 살펴볼 건데, 자, 우선 북방민족에서 몽골고원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유연이라는 국가가 있었다는 것만 알면 돼. 유연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국가는 돌궐이에요. 돌궐은 6세기 중엽에 어디를 정복하면서 어디를 때려잡았어? 그렇지, 유연을 때려잡았잖아.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전성기는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였어. 그래서 유목민족 최초로 고유 문자를 사용했어. 그래서 돌궐 문자라는 게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서역과 교류를 했죠. 서역과 교류를 했어. 그런데 쇠퇴는 언제 쇠퇴하게 되냐면 밑으로 내려가면 당태종 이세민 때랑 비슷하게 되거든. 우선 돌궐이 둘로 분열이 됐어. 분열. 어떻게 분열됐어? 동돌궐, 서돌궐로 분열되고 동돌궐과 서돌궐로 분류되고 그 서돌궐이 이렇게 좀 더 넘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투르크 막 이런 식으로 변했다고 하거든. 세계사 배운 친구들 투르크 배웠죠. 투르크. 자, 어쨌든 동서돌궐로 분열돼서 내분이 일어나고 이때 동돌궐이 정복되면서 당나라의 지배하에 있다가 당나라가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잠깐 중흥했지만 부흥 또는 중간에 일어난 거라 중흥했지만 결국은 멸망당했는데 누구에게 멸망당했냐면 다음 때 유목민족이었던 위구르족에게 멸망당했어. 멸망당했어.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몇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유목문자 최초의 고유문자 사용입니다. 돌궐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문제 50%는 맞춥니다. 자, 그 다음에 위구르 볼게요. 위구르 뭐 별거 없습니다. 성장 언제? 8세기에 누구를 잡고 돌궐을 정복하고 성장한 거야. 위구르, 그러니까 유연 정복해서 성장한 거랑 똑같은 거지. 이해돼? 전성기는 8세기 언저리입니다. 이때 돌궐과 위구르가 당나라 내의 그 절도사들의 싸움에 당절도사들의 다툼 안에서 용병으로 많이 활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돌궐이나 위구르 민족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주전충해난 이후에 당나라 멸망한 이후에 각지의 국가를 세우는데 그 5대 19 국가들을 세우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북방민족을 용병으로 이용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연운 16주를 빼앗기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거든. 그건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중국 민족들, 농경 민족들이 유목 민족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용병으로 활용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거나 그런 경우도 꽤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티벳고원 쪽으로 가보자. 티벳고원은 토요콘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토요콘을 치고 들어가면서 들어갔던 친구들이 어머나 야, 이거 표 잘못 만들었네. 옌병 잘못 만들었다. 좆됐다. 에이 씨발 몰라. 자, 표 잘못 만들었네. 자, 토요콘은 유연하고 비슷해. 그냥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라는 것만 보면 되고, 자, 7세기에
7세기에 7세기에 자, 토요콘을 정복하면서 성장한 친구들이 있어. 그들이 누구야? 토번이야, 토번. 토요콘을 정복하면서 성장했어. 토요콘을 정복했어. 자, 그리고 전성기. 전성기는 이들 역시 이제 7세기 정도인데, 그니까 1번 여기에다가 성장이 들어가야 되네. 미안하다. 전성기는 7세기에 비단기를 장악했어, 이들이. 여기는 달라. 여기는 항상 몽고 초원의 유목민족은 비단기를 장악했던 경우도 있지만, 흉노처럼 비단기를 빼앗기더라도 이제 초원기를 장악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비단기나 초원기를 장악했고, 토요콘도 비단기를 장악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성기에서 이제 뭘로 성장을 하겠어. 비단기를 장악했다는 얘기는 성장이 뻔해. 중개무역이야.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 당시에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이름이 많이 나오는 왕 중에 한 명이 송첸칸포 왕입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이 송첸칸포 왕은 원래 처음에 자기 아들과 짝지어주기 위해 중국에서 화번공주를 요청을 했거든, 당나라에. 근데 안 보내주니까 계속 당나라를 존나 때려가지고 계속 그 국경 지역을 침범을 해가지고 결국 화번공주를 받아냈어. 근데 그 아들의 화번공주가 문성공주였는데, 아들의 화번공주와 결혼을 했어. 이게 왜냐면 화번공주가 와가지고 아들과 결혼을 시키자마자 아들이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고구려에서 배웠겠지만 북방 유목민족은 아들이 죽어서 마누라 혼자 남게 되면 북방 유목 초원지대에서 남자의 도움 없이 또는 남자의 보호 없이 여자가 살아가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그리고 나름대로 여자도 재산이잖아. 아이 씨발, 그니까 제발 20세기, 21세기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시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여자도 재산이고 여자는 또 다른 데로 시집을 가게 되면 왜? 남자의 보호가 필요하니까 다른 데로 시집을 갈 거 아니야. 유목사회에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나, 그러니까 남자가 죽어서 여자에게 간 재산이 다른 부족에게 옮겨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재산의 유출이나 이런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형의 여자가 죽으면 그 여자를 누가 가져가는 거야? 동생이 가져가는데 정확한 형사치수제 그러니까 형사치수제라는 그 제도의 정확한 정의는 가장 가까운 남자 형제가 그 여자와 재산을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가지고 며느리가 혼자 남았으니까 송첸칸포 왕이 그 며느리와 결혼을 한 거야. 그 형사취수제로 날먹을 한 거지. 아들의 화번 공주를 날먹하셨습니다. 날먹. 형사취수제로. 아니 이게 뭐라고 씨발 필기를 합니까? 라고 할 텐데, 요 문성공주와 화번공주 키워드가 생각보다 뒤지게 잘 나온다. 송첸칸포에서는. 얘래? 자, 그런데 역시 여기도 멸망은 아무래도 내분이죠. 항상 국가는 망하는 꾸라지는 뻔하지 뭐. 멸망. 내분에 의해서. 내분에 의해서 멸망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페이지가 마무리가 됐네요. 마무리가 됐어.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송나라의 발전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